다음은 345번. 포유류의 순환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포유류의 순환계는 이중순환 구조이다. 참이지. 체순환과 폐순환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척추동물에서 물고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심방과 하나의 심실을 가지게 됩니다. 심장은 진화가 될 때 방의 개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진화가 되게 됩니다. 양서류가 되면 먼저 심방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2심방 1심실 체제가 됩니다. 파충류가 되면 심실이 2개로 늘어나되 심실의 격벽이 완전하게 좌심실과 우심실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심방 불완전 2심실 체제라 합니다. 조류와 포유류가 되게 되면 완전하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심방 2심실 체제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낮은 pH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를 감소시킨다. pH가 감소가 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감소가 되게 되고 pH가 높아지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참이다. 3번에 사람의 심장에서 산소가 부족한 혈액, 산소가 부족한 혈액 이퀄 정맥혈이 됩니다. 정맥혈은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지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갑니다. 따라서 우심방과 우심실에 존재한다. 참이다. CO2의 생성이 많은 조직에서 산소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더 쉽게 해리가 되게 된다. 이건 뒤에 호흡에서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CO2는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이 됩니다. 탄산은 수소이온과 HCO3- 해리가 되게 됩니다. CO2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상태가 되게 됩니다. 수소이온도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HB는 헤모글로빈의 약자입니다. 수소 헤모글로빈이 됩니다.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든 수소 헤모글로빈이든 이들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력을 감소시킵니다. 산소 친화도를 감소시키니까 산소의 해리를 촉진시킵니다. 산소가 많이 해리가 되니까 조직으로 산소의 공급 양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대사가 증가가 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4번에 그래서 CO2의 생성이 많은 조직에서 산소가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더 쉽게 해리가 된다. 참이 되겠지. 5번에 1분 동안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빠져나가는 혈액 양보다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빠져나가는 혈액 양이 많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같아야만 됩니다. 답은 5번이다.
여기가 대동맥이고 여기가 폐동맥이고 여기가 대정맥이 되게 되면 여기는 폐정맥이 되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삼천판이 되게 되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이천판 혹은 승모판이라 합니다. 삼천판과 이천판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심방의 방, 심실의 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라 해서 방실판, 우리식은 아닌 거지. 글자를 줄이니까 일본식입니다. 일본말을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대동맥 반월판, 얘는 반달 모양이라 해서 반월판이라는 것입니다.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것을 폐동맥 반월판, 혈액이 1분 동안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 양을 편의상 A라 하자. 얘가 우심방에서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으로 빠져나갑니다. 1분 동안 폐동맥으로 빠져나가는 혈액량을 B라 하자.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C라 하자.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분당 빠져나가는 혈액량을 D라 하자. 우리는 폐쇄혈관계입니다. 전부 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의 값은 B, C, D와 같아야만 됩니다. 어느 한쪽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 것은 말이 안 될 것이고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는 팽창해서 터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평균하게 되면 A, B, C, D에 대한 것은 전부 같은 양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속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A를 정맥 환류량이라 합니다. 정맥 환류량을 줄여서 정맥 환류라 하기도 합니다. 즉 정맥 환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1분 동안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정맥 환류량이라 합니다. D를 1회 분당 심박출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당 심박출량은 1분 동안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혈액량인데 이때 1분 동안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혈액량을 B 더하기 D라 하면 안 됩니다. 얘는 D만을 분당 심박출량이라 합니다. 분당 심박출량은 한 번 심장이 박동할 때 나가는 혈액량, 이것을 1회 박출량이라 하면 곱하기 분당 심장의 박동수, 심박수라 합니다. 이들의 곱이 분당 심박출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많다, 적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346번. 사람 혈액의 체순환 경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체순환은 좌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좌심실, 대동맥, 체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으로 순환되는 것이 체순환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번. 다음은 사람의 순환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가 우심실, 이가 우심방,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 좌심실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대동맥. 여기가 채모세혈관.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정맥. 우심방에서 우심실 빠져나가는 것이 폐동맥. 여기는 폐모세혈관. 여기는 폐정맥.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맥혈은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 좌심방에서 좌심실,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동맥혈이 흘러가게 되면 정맥혈은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방에서 우심실,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모세혈관으로 가는 것이 정맥혈이 됩니다. 따라서 혈관 A는 폐동맥이다. A는 폐동맥이 아니라 폐정맥이 되겠지. 이번에 혈관 B에는 판막이 있다. 혈관 B는 동맥입니다. 동맥은 판막이 없습니다. 정맥은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맥은 혈압이 높으니까 혈관벽이 두껍다. 혈관의 직경이 작다. 혈관벽에 평활근이 많다. 혈압이 높다.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판막이 없다. 이것을 그대로 반대로 적으면 정맥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정맥은 혈관벽이 얇다. 혈관의 직경이 크다. 평활근이 적다. 혈압이 낮다. 판막이 있다가 정맥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B에는 판막이 있다 했으니까 옳지 않다. 3번에 B의 혈압은 D의 혈압보다 낮다.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여기가 힘의 근원지가 됩니다. 힘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서서히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혈압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B의 혈압이 D의 혈압보다는 높다가 되게 됩니다. 4번에 이는 산소 분압이 가장 높은 곳이다. 산소 분압이 높은 곳은 폐모세혈관을 거치게 되면 산소의 분압이 높습니다. 여기는 산소의 분압이 낮은 지역, 가장 낮은 곳이 E가 되게 됩니다. 혈액은 B, C, D의 방향으로 흐른다. 혈액은 B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가지고 우심방으로 순환되게 됩니다. 참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번 체순환 과정에서 혈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힘의 근원은 심장입니다. 좌심실의 수축에서 혈액을 퍼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가면서 혈압은 계속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에 도달되게 되면 혈압이 너무 낮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정맥을 통해 가지고 발을 생각하면 돼. 아래쪽에서 위쪽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정맥은 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이 역류가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총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관을 다 묶었을 때의 직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단면적이고, 총단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혈류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총단면적과 혈액에 대한 흐름 속도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직경이 작고 여기는 직경이 커지게 되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물이 빠르게 흐르다가 여기에서는 물이 서서히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이 좁아지게 되면 여기에서는 천천히 흐르던 것이 여기에서는 매우 빠르게 흐릅니다. 이것은 집에서 호수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호수의 앞쪽 끝을 눌러 가지고 직경을 줄이게 되면 물이 쫙 뿜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는 총 단면적과 혈류 속도에 대한 것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실제로 큰 동맥인 대동맥과 여기에는 이 동맥의 경우에 혈압은 평균 혈압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혈압은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이 값을 수축기 압이라 하고 최고 혈압이라 합니다. 이 값을 이완기 압이라 하고 최저 혈압이라 합니다.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에 대한 차이를 메가압이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동맥압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평균 동맥압을 측정을 할 때는 여기에 혈압을 측정을 합니다. 팔을 한자를 쓰면 완이라 합니다. 위쪽 팔 상완, 아래쪽 팔 하완. 그래서 왜 팔에 감고 있는 것을 완장이라 하잖아. 이 상완 동맥에 대한 혈압에 대한 것을 흔히 측정을 해서 평균 동맥압을 측정합니다. 평균 동맥압은 심장의 수축기에 대한 시간 더하기 이완기에 대한 시간, 그러면 한 번 박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되겠지. 여기에 수축기의 시간 곱하기 최고 혈압, 수축기 압 더하기 이완기 시간 곱하기 이완기 압, 이것을 평균 동맥압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함정팔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이
상완 동맥압이 70에서 110mm Hg이다라고 했었을 때 평균 동맥압이라 해서 70과 110의 중간값으로 하면 안 됩니다. 즉 90이 평균 동맥압이다.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수축기의 시간과 이완기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에 좌심실로부터 가까운 혈관일수록 혈압이 높다. 참이지. 2번에 혈류의 속도는 혈관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참이다. 단위 면적당 평활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동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동맥이 혈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조절을 하는 곳이 바로 소동맥이 되게 됩니다. 소동맥은 혈관의 확장과 수축으로 혈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지. 참이다. 5번에 소정맥에서는 소동맥보다 두꺼운 평활근을 가지기 때문에 혈류가 다시 빨라진다. 옳지 않습니다. 모세혈관은 한 층의 내피세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아예 평활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은 소동맥이 주는 만큼 혈액이 흘러가게 됩니다. 소동맥은 단위 부피당 평활근을 가장 많이 가지는 것이 소동맥이고, 소정맥은 부위에 따라서 평활근이 없거나 평활근이 매우 적습니다. 즉 소정맥 또한 마찬가지, 얘는 모세혈관으로부터 들어오는 혈액 양이 많으면 혈액이 많이 흘러가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흘러갑니다. 반면 소동맥은 평활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혈류량에 대한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소동맥이 이완되게 되면 이곳을 통과하는 혈액 양이 많아지게 되고, 수축이 되게 되면 이 소동맥을 통과하는 혈액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349번 먼저 시행된 실험은 이런 용기에다가 혈액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혈액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혈액은 공기와 접하게 되면 혈액 응고기작이 작동을 해서 혈병, 혈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들 혈병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을 혈전, 혈병이라 합니다. 위에 있는 맑은 용액을 혈청이라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얘는 혈액이 응고가 된 것입니다. 이후의 실험은 이와 같은 과정은 혈병, 혈전이 죽은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혈액을 넣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면 혈액 응고가 일어나니까 혈액 응고를 막아줄 수 있는 물질들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항응고제가 됩니다. 혹은 항혈액 응고제가 됩니다.
항응고제로서 처리한 것이 시트르산염, 시트르산나트륨. 시트르산은 다른 말로 TCA라 하거나 일본 놈들은 이것을 구연산이라 합니다. 옥살산염, 옥살산나트륨, 혹은 칼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EDTA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칼슘 킬레이트입니다. 이들은 칼슘을 제거하는 것이 기능이고 칼슘을 제거해서 혈액 응고를 막아주게 됩니다. 또는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헤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헤파린은 잘못 적었다. 얘는 항트롬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트롬빈에 대한 활성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혈액 응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응고가 억제가 된 상태에서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세포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 가라앉아 있는 세포들의 색깔이 붉은색이라 해서 이름을 적혈구라 한 것입니다. 위에 밝은 연막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얘는 밝은색, 흰색이라 해서 백혈구, 류코사이트라는 것입니다. 백혈구 중에 거핵세포라고 하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거핵세포의 백혈구의 세포질이 떨어져 나와서 형성된 것이 혈소판이 되게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맑은 용액을 혈장이라 합니다. 그러면 죽은 혈액의 맑은 용액은 혈청이 되게 되고 살아있는 용액의 맑은 용액은 혈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것은 혈장이 되게 되고 피를 뽑아가지고 응고시킨 상태에 위에 있는 맑은 용액만 얻게 되면 이것이 혈청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혈장과 혈청에서의 차이점은 혈장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피브리노겐이라 해도 되고 피브리노젠이라 해도 되고 플러스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응고 과정에서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혈청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혈청과 혈병에 대한 주된 차이가 되게 됩니다. 전체 부피에 대해서 적혈구의 부피율을 헤마토크리트라 합니다. 헤마토크리트는 영어를 한글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일본말은 적혈구 용적율이라 합니다. 혹은 혈구 용적율이라 합니다. 얘는 전체 혈액의 부피분의 적혈구의 부피에 대한 부피율, 부피 퍼센트를 헤마토크리트라 합니다. 적혈구 용적율이라 한다. (349번에) 사람의 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참이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혈소판이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2번에 백혈구 중 가장 수가 많은 것이 호중성 백혈구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3번에 혈장은 조직액에 비해 단백질의 농도가 높다. 그지?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알부민과 같은 크기가 큰 단백질은
체모세 혈관에서 내피세포 사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내의 농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4번에 적혈구는 핵이 없지만 백혈구와 혈소판에는 핵이 있다 해서 혈소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혈소판은 그 핵세포가 세포질이 파열되면서 쪼개져 가지고 생성된 세포질 조각이 혈소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도 핵이 없습니다. 5번에 고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보다 높은 적혈구 용적률 헤마토크리트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적혈구 과다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지대에 사는 사람과 고지대에 사는 사람의 혈액의 특징 중에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고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적혈구 용적률 헤마토크리트가 훨씬 더 높게 관찰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는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혈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출혈이라 합니다. 감염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은, 이것에 대한 반응은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면역 반응은 통증, 발열, 염증 반응이 되게 됩니다. 출혈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은 출혈을 막아야 됩니다. 이때 출혈을 막아줄 때 여기 칼이 지나가게 되면 혈관이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솟구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두면 처음에는 피가 확 튀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피가 튀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로 흘러가는 동맥들이 수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됩니다. 상처 부위로 가는 혈관들이 수축이 되어서 상처 부위로의 혈류를 줄여줍니다. 혈관벽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보호 구조가 콜라겐 섬유입니다. 이 콜라겐 섬유가 노출되게 되면 콜라겐 섬유에 혈소판이 부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혈소판 마개라 합니다. 이 혈소판 마개가 더 발달이 되게 되면 혈병, 혈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혈액 응고기작이라 합니다. 혈액 응고기작은 여러 가지 단백질들에 대한 효소에 대한 연쇄 반응을 통해서 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트롬보플라스틴이 활성화되게 되면 트롬보플라스틴은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비타민 K와 칼슘이 필요합니다. 트롬빈은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로서 혈장 단백질인
피브리노겐을 피버린으로 가수분해합니다. 피버린은 단량체일 때는 가용성입니다. 물에 녹습니다. 피버린 단백질들이 중합체를 만들면 중합체는 기본 단위가 직렬로 배열되는 것을 중합체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중합체가 되게 되면 실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양놈들은 필라멘트라 하거나 파이브라 합니다. 쪽발이들은 섬유라 합니다. 그래서 피버린 단량체가 피버린 섬유가 되게 됩니다. 혹은 다른 말로 피버린 중합체라 하면 됩니다. 여기에 혈소판과 적혈구가 엉겨서 혈병이 완성되게 됩니다. 혹은 혈병을 혈전이라 합니다. 이것을 혈액응고기작이라 합니다. 인위적으로 혈액응고를 막아주고자 할 때 비타민 K에 대한 활성을 저해하는 것이 와파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칼슘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했지 시트르산 나트륨이라든지 옥살산 나트륨이라든지 혹은 EDTA와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혈액 응고가 일어나야 되지만 상처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혈액은 응고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간이라든지 호염기성 백혈구라든지 혹은 비만세포에서 헤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분비가 됩니다. 헤파린이 항트롬빈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항트롬빈이 트롬빈을 억제하는 비가역적 저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우리 몸에 기생하는 거머리의 경우에는 계속 피를 빨기 위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때 거머리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히루딘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 트롬빈에 대해서 비가역적 저해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액 응고기작에 이상이 형성되게 되면 이것을 통칭해서 혈우병이라 합니다. 상처가 나게 되면 이렇게 혈병, 혈전이 형성된 이후에 다시 상처는 복원되어야만 됩니다. 이 상처의 복원에 관여하는 것은 혈소판에서 분비가 되는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생장인자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혈소판의 P, 유래의 D, 성장인자, 성장의 G, 인자의 F를 써서 PDGF라 합니다. 이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가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서 조직을 복원합니다. 살아있는 혈액은 혈장 성분과 혈구 성분으로 나눕니다. 혈장 성분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물입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그 이외에 유기물이라든지 무기이온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알부민입니다. 또 하나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것이 피브리노겐이고, 또 하나는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글로불린은 알파 글로불린, 베타 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이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 글로불린이 있으면, 감마 글로불린이 면역에 관여한다 해서 면역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다른 말로 엔티바디, 항체라 합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이름은 이뮤노글로불린이라 해서 Ig를 약자로 씁니다. 혈장은 정확히는 0.89%이고 보통은 0.9%로 하기도 합니다. 0.89% NaCl과 등장액입니다. 이것을 3,2몰 농도로 바꾸면 0.3 오스몰 농도가 되게 됩니다. 혹은 300ml 오스몰 농도로 하면 됩니다. 혈구 성분은 가장 많은 것이 적혈구이고 극히 일부가 백혈구와 혈소판이 됩니다. 적혈구는 적혈구 모세포가 적혈구로 분화가 되게 되면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소실되게 됩니다. 대신 헤모글로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에 대한 운반 능력을 가집니다. 산소 운반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산소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CO2도 운반하지만 CO2는 대부분 혈장을 통해서 운반이 되게 되고 산소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주로 운반되게 됩니다. 백혈구는 면역, 방어기작에 관여합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게 됩니다. 혈소판을 만드는 세포를 거핵세포, 거핵구라 합니다. 백혈구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고전적으로 백혈구는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했었을 때 과립이 관찰된다 해서 과립백혈구, 과립이 관찰되지 않는다 해서 혹은 과립이 적다 해서 무과립백혈구, 고전적 생리학에서는 과립이라 했는데 세포학에서는 이것이 소낭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했었을 때 염색되는 소낭들이 많다라고 해서 과립백혈구, 염색되는 소낭이 적거나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과립백혈구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낭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산성시약에 잘 염색이 된다 해서 호산성, 산성을 좋아한다 해서 호산성 백혈구, 염기성 시약에 잘 염색이 된다 해서 호염기성 백혈구, 혈액을 염색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염색 시약이 김자액입니다. 이 김자액에서 산성 시약은 에오신입니다. 에오신은 산성이면서 붉은색입니다. 또 하나는 메틸렌 블루로서 얘는 염기성이고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에오신에 잘 염색이 된다 해서 이름을 호산성 백혈구, 메틸렌 블루에 잘 염색이 된다 해서 호염기성 백혈구, 중성이라 해서 호중성 백혈구, 호중성구, 호중구라 해도 되고 호중성구라 해도 되고 호중성 백혈구라 해도 됩니다. 호산성 백혈구, 호산성구, 호산구, 호염기구, 호염기성구, 호염기성 백혈구. 호중성 백혈구는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적혈구입니다. 얘가 가장 많다. 혈구 중에서는 적혈구가 가장 많다. 근데 백혈구 중에서는 호중성 백혈구가 가장 많습니다. 호중성 백혈구는 식균 작용 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균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백혈구가 호중성 백혈구입니다. 염증이 형성되게 되면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호중성 백혈구가 합니다. 호중성 백혈구는 하나의 핵이 3개의 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엽성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성 백혈구는 크기가 큰 기생충의 감염에 관여합니다. 기생충에 대한 면역을 기생충 상해작용이라 합니다. 호산성 백혈구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 기생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호염기성 백혈구를 자극하면 호염기성 백혈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것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히스타민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호염기성 백혈구이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도록 자극하는 것은 호산성 백혈구이고 생성된 염증을 제거하는 것은 호중성 백혈구가 합니다. 호염기성 백혈구는 조금 전에 했듯이 헤파린과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고 헤파린은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물질로 작용하는 것이 헤파린입니다. 무가리 백혈구는 다시 단핵구와 림프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핵구는 혈장에 존재할 때, 혈액 내에 들어있을 때는 비활성 상태로서 단핵구라 합니다. 단핵구가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분화가 되게 되면 큰 식세포라 해서 대식세포라 합니다. 대식세포 또한 식균 작용 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와 호중성 백혈구는 기능이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원의 세포에서 생성되는 것이 대식세포와 손가락 모양처럼 돌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수지상세포라 합니다. 혹은 수상돌기세포라 합니다. 수지상세포, 수상돌기세포. 이들은 T세포의 T림프구에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흔히 항원 제시세포라 합니다.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어서 골수에서 성숙한다 해서 골수 본매로에 B를 써가지고 골수세포, B세포라 합니다. B세포가 항원을 만나지 않은 상태를 미경은 B세포라 하고 얘는 비활성 상태입니다.
항원을 만나고 난 다음에 TH세포에 의해서 이때 TH세포는 TH2세포라 합니다. 공문에서는 그냥 TH세포로 하면 됩니다. 이 TH세포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분화가 되게 되면 이 세포 이름을 형질세포라 합니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하는 전문 항체 분비세포를 형질세포라 합니다. 그래서 항체는 B세포에서도 분비가 되지만 형질세포가 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골수에서 생성이 되어서 흉선에서 성숙한다 해서 흉선, 사이무스, 티무스의 T를 써가지고 T세포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항원에 대해 접촉하지 않은 상태는 미경험 T세포가 되면 이때는 비활성 상태입니다. 얘가 이와 같은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감작이 되게 되면 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화가 된 것을 효과 T세포라 합니다. 효과 T세포는 기능에 따라서 다른 백혈구의 활성을 도와준다 해서 TH세포, 헬프 T셀이라 합니다. 헬프에 H를 써서 TH세포 혹은 도움 T세포라 합니다.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라고 해서 사이토톡식, 우리말로 하게 되면 세포독성 T세포를 TC세포라 합니다. TC세포는 감염된 세포에 세포 사멸을 촉진시킵니다. TH세포는 다시 TH1세포와 TH2세포로 구분을 하고 TH1세포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대식세포 내의 소낭에서 살아가는 세균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TH2세포는 B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면역 파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림프구로 분류는 하지만 이들과는 다른 또 다른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살해세포라 해서 내추럴 킬러셀이라 해서 자연살해세포 NK세포라 합니다. 이 NK세포는 B셀과 T셀은 특이적 면역에 관여하는 것이면 NK세포는 비특이적 면역에 관여합니다. 다음 350번에 사람의 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혈장은 혈액 부피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헤마토크리트가 평균 45%입니다. 남성은 48% 정도이고 여성은 42% 정도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에는 매달 생리를 하고 남성은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이 적혈구의 생성을 促진시키기 때문에 적혈구의 수가 남성이 여성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헤마토크리트가 45%니까
혈장의 부피율은 대략 한 55%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혈장은 2번에 혈장은 여러 이온, 단백질, 호르몬 등을 함유한다. 그것이 참이다. 3번에 성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은 모두 골수, 특히 적골수가 되게 됩니다. 적골수에서 생성이 되게 된다. 참이다. 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일본말로 조혈이라 합니다. 조혈은 배아 시기에서는 난황 주머니에서 만들어집니다. 태아가 되게 되면 태아 시기는 간에서 먼저 만들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라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라는 우리말이고 한자를 쓰게 되면 비장이 되게 됩니다. 성인이 되게 되면 적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4번에 헤파린은 혈액 응고 과정에서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지? 더 정확히는 항트롬빈을 활성화시켜서 항트롬빈에 의해서 트롬빈이 불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줍니다. 5번에 비타민 K가 결핍이 되게 되면 혈액 응고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후천성 혈우병이라 합니다. 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1번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